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소단원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해서 이 소단원에서 배우고 있었죠? 지난 시간까지 해서 본문 내용 영상물과 함께 보면서 교과서 본문 내용 한번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활동을 한번 함께 보면서 본문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처음부터 봅시다. 1번 빈칸의 내용을 채우며 영상물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누구나 쉽게 익혀 읽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듦.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그건 아직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이고요. 지금 분명하게 입증된 내용은 세종대왕님이 직접 창제하셨다, 직접 이 문자를 만들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자, 세종대왕님이 처음 빈칸은 세종대왕이었죠. 자, 그래서 새로운 문자의 이름은 무엇이냐? 우리 계속 배웠는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었고, 이게 1900년대 초에 와서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손질하고 다듬으면서 이름을 바꿨다고 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한글인 훈민정음은 자음 글자가 17자, 모음 글자가 몇 자, 그래서 총 합쳐서 28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추론하기 쉽죠. 자음자 17자, 모음자 11자입니다. 두껍나? 자, 여기 왼쪽 아래부터 볼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 순서들을 한번 보자고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창제 원리들을 지금 나열을 했는데, 자, 맨 처음에 뭘 만들었어요? 훈민정음 만들 때 자음자 5자, 모음자 석자, 5자, 석자, 이 5개와 3개에 해당하는 글자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기본자라고 했죠. 기본 자음자 5글자 뭐뭐뭐 있었나요? 한번 우리 복습하면서 일단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근데 한번 적어봅시다. 자, 기본 자음자. 자, 어금니 소리부터 아솔순치 후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어금니 소리 아음, 기본 글자 기역이었죠. 그리고 혀소리 설음, 기본 글자 니은이었습니다. 입술 소리 순음, 기본 글자 미음이었죠. 이소리 치음, 기본 글자 시옷이었습니다. 목구멍 소리 후음, 기본 글자 이응이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아설, 순치, 후 순서대로 했을 때 이 5개의 기본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모음자, 석자, 이 기본 글자 다시 한번 또 같이 적어봅시다. 모음자는 하늘의 모양, 둥근 하늘의 모양을 본떠 만든 둥근 아래아, 그리고 평평한 땅의 모양을 본떠 만든 우뚝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든 이.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든 아래아, 이. 이 3가지의 글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기본 글자, 자음자 5자, 모음자 석자를 만드는데 적용된 창제 원리는 모양을 본떠 형상을 갖추는 원리라 했던 상형입니다. 상형. 자, 상형의 원리가 기본자를 만드는데 적용되어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기본자를 바탕으로 하여 나머지 자음자와 모음자를 만들었다. 자, 여기도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적어볼게요. 나머지 자음자를 만드는데, 자, 여기 한번 끊어봅시다. 기본자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자음자를 만드는데 적용된 원리. 소리의 세기가 세질 때마다 획을 추가해서 글자를 만든 원리, 바로 가획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것을 획을 추가해서 표현했죠. 그리고 소리의 세기가 세지진 않았는데
단지 획만 추가해서 글자 모양을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런 창제 원리도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교과서 본문에서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선생님 설명할 때 언급했죠. 이 원리로 세 가지 글자 예디응, 리을, 반치음 이 세 개 글자가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이체의 원리라고 했어요. 이체 따로 추가로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자음자를 통해서 가획과 이체의 원리가 돼서 나머지 자음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모음자, 기본 모음자를 통해서 나머지 모음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자, 기본 자음자를 통해서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나머지 자음자를 만들었다면 기본 모음자를 활용해서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서 나머지 모음자를 만드느냐? 우리 수업 시간에 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했습니다. 이 합성의 원리란 뭐냐? 이 기본 모음자끼리 함께 합쳐져서 더해져서 새로운 모음자를 하나 만든 거예요. 1 더하기 1이 1이 된 겁니다. 기본 모음자 하나, 기본 모음자 하나, 새로운 모음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와 아래 아가 더해져서 아를 만든다 그랬죠.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 아는 글자 하나죠. 글자 하나, 글자 하나, 하나와 하나가 더해져서 새로운 글자 하나를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합성의 원리였죠. 그래서 합성의 원리가 한 번 적용됐어. 기본자끼리 한 번씩 만났다. 그래서 초출자를 만들었고요. 또 한 번 적용돼서 제출자를 만들었어요. 자, 뒤에서 다시 다 할 겁니다. 여기도 봅시다. 무엇과 무엇을 합하여 글자를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을 통해서 글자 자음자 17자, 모음자 11자 총 28글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서 그냥 이거를 쭉 풀어서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했다 그랬죠? 합하였다 그랬죠. 낱낱이 작은 자모음을 합쳐서 음절, 여기서 글자는 음절을 얘기합니다. 합하여 음절을 이루어서 활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하여 글자를 이루었다. 어떤 원리라 그랬나요? 합자라고 했어요. 합자. 원리라는 표현을 사실은 안 쓰는데 원리는 창제 원리, 특히 제자 원리에서 쓰고요. 이렇게 제자 원리를 통해서 일단 글자들을 만들었잖아요. 28개. 그럼 얘는 그냥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자의 원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합자의 방식으로 글자를 활용했다. 이 연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이체의 원리, 합성의 원리 이런 말들을 썼지만 합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합자의 방식으로 글자를 활용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비견 넣어봅시다. 어쨌건 합하여 글자를 이루면 무엇과 무엇이 만난다고요? 우리 여기서 봤죠? 지금 여기서 만든 것들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자음자와 모음자, 자음과 모음을 합하여 글자를 이룬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는 자음자를 우리는 초성이라 했고 그 다음에 오는 모음자를 중성이라 했고 가장 마지막에 오는 자음자를 종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개의 음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음절을 이룬다고 했었죠. 요 내용은 밑에 뒤에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여기 뭐 바로 보니까 이걸로 해봅시다. 합자. 이 합이라는 음절은 히읗, 아, 비읍 세 개의 낱글자, 자음 또는 모음 글자가 더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음절을 이루는 이 요소들 중에 가장 먼저 오는 처음에 오는 요소를 처음에 나온 소리다 해서 초성이라 한다 그랬고요. 가운데 오는 소리를 가운데 오는 소리다 해서 중성, 가운데 소리라 한다 그랬고요. 마지막 소리를 끝소리라 해서 종성이라 한다 그랬어요. 언제나 초성과 종성은 자음만 되고 중성은 모음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말의 음절을 이루는 요소들은 세 개가 다 초성, 중성, 종성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초성, 중성 또는 중성, 종성이 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종성이 하나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개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음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지금 얘기 들었는데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은 지난 수업 강의 돌려보세요. EBS 온라인 클래스라 찾기 귀찮으면 그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올려놓은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링크로 연결되죠? 그 유튜브로 바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업 영상들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훈민정음 어제 서문의 현대어 풀이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까닭이 무엇인지 짝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자, 세종대왕님이 왜 훈민정음을 창제했는가? 이거는요,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에. 자, 이게 훈민정음 어제 서문의 현대어 풀인데, 이게 훈민정음 어제 서문이 뭐냐면, 어제라는 건요, 임금이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임금을 의미하는 어자에다가 제는 제작하다의 제자예요. 이걸 통해서 훈민정음을 만든 주체가, 직접적으로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임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직접 임금님이 만들었다고 써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가장 처음입니다. 임금님이 이 글을 만드시고 이 글에 대해서 일종의 책으로 쓰면 머릿말과 같은 내용을 직접 써서 이걸 왜 내가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 창제 동기를 밝혀놓은 부분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첫 시간에 둘째 시간인가 첫째 시간인가 봅시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우리나라의 말소리죠. 말소리가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하지만 중국은 니하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소리가 달라서, 그래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즉 우리나라의 말소리를 한자로 옮기기가 어려워서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중국의 말소리를 옮기는 문자였으니까요. 우리나라 말소리를 그대로 옮기기는 어려웠죠.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로써 자기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말은 누구나 다 하지. 근데 글을 못 쓰는 사람이 많았다 이거죠. 내가 이걸 가엾게 생각하여 불쌍하게 생각해서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못하는 모습을 불쌍해서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즉 다른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다 나와 있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까닭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왜 만들었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우리나라 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 얘기죠. 그거 좀만 잘 안 보이네. 색깔을 전 이렇게 할까? 오케이. 아씨 이것도 없네. 이게 잘 안 돼. 이게 농도 조절이 잘 안 되나 보다. 그냥 일단 어쩔 수 없지. 일단 해봅시다. 그냥 할게. 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였다. 즉 우리나라 말과 중국 말이 이미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남은 거죠.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국 한자로 우리말을 담을 수 있었으면은 뭐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겠죠. 근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자, 그 다음으로, 자, 백성들이 제 뜻을 펴지 못하니까,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불쌍해서, 내가 이걸 가엾게 생각해서,
이게 좀, 이거 좀 색깔이 다른 색으로 볼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말과 중국말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점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셨지만,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제 뜻을 펴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내가 불쌍하게 여겨서.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유죠. 자, 세 번째 이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참 불편하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편하게 하고자, 매일매일 사용하는데 편하게 하고 싶어서. 이게 세 번째 이유죠. 자, 이유 세 가지 나왔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말과 중국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맞는 문자가 필요하다. 둘째, 백성들이 문자 생활하는 게 어려워서 내가 이게 불쌍하다. 셋째,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편리하게 날마다 사용하게 하고 싶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이유였죠. 이 각각의 이유에 반영되어 있는 창제 정신이 있습니다. 이거 잘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세상에, 동아시아의 가장 중심 국가는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관습이나 법식, 예의, 예절, 이런 풍습들을 본받아 사용하는 게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있는 당시에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우리나라만의 글자, 우리나라만의 문자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독립적인 마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국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유의 문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되는 정신은 바로 자주정신입니다. 자주정신이란 뭐냐? 한자로 풀었을 때 스스로 주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주인은 중국이 아니야.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 스스로의 주인은 우리야, 남이 아니야 라는 이 독립적인 이 기상이 깃들어 있는 정신입니다. 이게 오늘날 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눈치를 많이 보던 시기였죠. 강력한 옆에 강대국에. 자, 두 번째 반영된 창제 정신은 바로 여기 두 번째 부분 봅시다. 백성들이 불편하게 생활하는 거를 내가 가엾게 여겼다, 불쌍하게 여겼다. 즉, 임금이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핀 거예요. 임금이 백성들에게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랬기에 직접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해낸 거니까. 여기에 반영되는 정신은 애민정신입니다. 이 애민정신이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애민정신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반영된 창제 정신은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편하게 쓰게 하고 싶다. 자, 우리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문자를 어렵게 해서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이 글자를 향유하고 있던 지배계층에게는 있었어요. 양반들은 글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르는 정보를 독점하고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종대왕께서는 여기서 글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허례허식이라든가 어떤 불편함을 가장해서 특정한 계층이 권력을 독점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 라고 여긴 겁니다. 물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에서 애민정신 녹아 있어요. 백성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범한 평민들이 아니라 귀족계층만이 문자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쉽게 이용한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쉽게. 편리하게 쉽게 글자를 이용하게 누구나 신분을 막론하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신은요 실용 정신입니다. 네, 사용함에 있어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허례허식이나 아니면은 다른 기타 부수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편리하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 반영되어 있는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 창제 배경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첫째,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 이게 첫 번째 자주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백성들이 뜻을 펼치 못하는 게 불쌍해서 가엾어서 애민정신이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쉽고 편리하게 문자생활을 하게 하고 싶다. 이게 실용정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 반영되어 있는 현대어 풀이에 반영되어 있는 창제 동기 같이 알아봤습니다. 넘어갑니다.